직접 민주주의에서 이제 로그롤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실제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 그 뭐 단순히 과반수 투표제에 의해서 어떤 사안을 진행할 것인지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그 로그롤링의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정책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정책으로부터 어떤 편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롤링으로 인해서 뭐 어떤 정책이 시행될 수 있고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그 정책으로 인한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우선 로그롤링은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병원, 도서관, 수영장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뭐 크게 세 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기에선 간단하게 세 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라니, 레드, 스칼렛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편익을 제공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는 비용과 편익, 그러니까 순편익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이제 멜라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그 건설이 된다면 200만큼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순편익입니다. 각자 얻는 유권자의 순편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멜라니는 좋은 거고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그래서 렛은 병원 건설을 두고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렛은 이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를 한다면 이제 렛은 반대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스칼렛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엔 렛이 0보다 큰 순편익을 얻고 멜란이나 스칼렛은 순편익이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스칼렛만 편익을 얻고 순편익이 0보다 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순편익이 마이너스인데요. 만약에 병원이 건설된다면 뭐 공리주의 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세 사람의 이제 가중치가 동일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순편익을 다 더하게 되면 95만큼의 순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순편익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순편익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죠. 총 순편익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순편익이 0보다 작은데 이러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린 여기에서 만약에 총 순편익이 모든 사람의 순편익을 더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나머지 두 사람은 순편익이 0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 순편익을 우리가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면 95만큼의 총 순편익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각각을 이제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도 있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각각의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그 투표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경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사람만 찬성을 할 거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순편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같은 경우에 멜라니만 찬성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반대할 거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렌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스칼렛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병원, 도서관, 수영장 어떤 프로젝트도 어, 뭐 건설이 될 수 없겠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본다면 멜라니와 같은 유권자가 전체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 그다음에 레드과 같은 유형의 유권자가 3분의 1, 스칼렛 같은 유권자 혹은 주민들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병원, 도서관, 수영장 이러한 어떤 공공시설들은 찬반 과반수 투표제를 통해서는 도저히 건설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와 레드 사이에 이제 투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투표 거래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거래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순편익이 이제 0보다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레드과 멜라니가 투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레드 입장에서는 레드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생기면 좋은 거고요. 멜라니 입장에서는 병원이 생기면 좋아요. 그래서 병원 건설을 두고 찬반 투표가 있을 때 사실 레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드이 대신 찬성을 해주는 거고요. 레드는 이렇게 병원 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때 찬성을 해주고 멜라니와 함께 둘이 이제 투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하고 병원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만 두고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투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서관 건설을 두고는 이제 멜라니와 레시 거래를 한 거니까요. 대신 멜라니는 사실 도서관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레시 병원 건설의 찬성표를 행사해 준다는 조건으로 멜라니는 도서관 건설에 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니가 도서관 건설에 이제 찬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병원 건설도 추진될 것이고 도서관 건설도 추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는 도서관 건설에 찬성해주고 렛은 병원 건설에 이제 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렛이 찬성을 해주게 되면 추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멜라니가 원래는 반대 입장이지만 이제 찬성의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때문에 도서관도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5만큼의 총 순편익이 발생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80만큼의 총 순편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멜라니의 경우, 그다음에 렛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병원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라니 입장에서는 병원이 생겼으니까 200만큼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고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멜라니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인한 네거티브 순편익을 어느 정도 메이크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과 도서관이 모두 생기면 멜라니 입장에서는 200만큼의 순편익,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만큼의 순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원과 도서관으로부터 얻는 멜라니의 순편익은 이제 160이 되겠죠. 그래서 멜라니 입장에서는 투표 거래로부터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으로 인해서 순편익이 0보다 작아지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레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레드 입장에서도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150만큼의 편익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도서관으로 인해서 병원 때문에 발생한 코스트가 다 메이크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입장에서의 총 순편익은 100만큼이 되겠죠. 150-50 하면 100만큼의 편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 거래가 없었을 때는 둘 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로 제로였을 텐데 멜라니도 제로, 레드도 제로, 당연히 스칼렛도 제로였을 때 물론 이제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도서관이 다 생기면 마이너스 85만큼이 되겠죠. 투표 거래가 없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총 편익이 0이었었지만 투표 거래를 통해서 멜라니는 160만큼의 편익을 얻고 순편익을 얻고 레스는 100만큼의 순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스칼렛도 있겠죠. 스칼렛.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로그롤링으로 인해서 이제 초래되는 낭비가 사실상 클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폭 배럴 문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용어를 하나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죠. 그러니까 그 투표 거래를 통해서 사실 뭐 어느 정도 규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50조 원 정도 규모의 50조 원 정도 규모의 어떤 그 공공 시설이 건설이 되는 것이 적정한데 어, 그 이게 특정 지역 혹은 뭐 특정 주민들한테만 편익이 지금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멜라니 혹은 뭐 렛 같은 특정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편익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혹은 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조짜리 건설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뭐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포섭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필요한 사업들이 어, 뭐 중복돼서 추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2007년 통과된 농업 관련 법안 때문에 이제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게 뭐 농업 부문의 어떤 소득 보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 농지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우리도 이상한 간혹 물론 뭐또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안의 그 취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한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법안들이 몇 개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안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또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아,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옛날 같았으면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법안들은 그 뭐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뭐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그냥 없었던 걸로 유야무야 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예, 뭐 얘기해도 되겠죠. 윤미향법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여러분 윤미향법 한번 찾아보세요. 예, 윤미향법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예,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상원의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두 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양원제란 말이에요.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양원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두 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주가 동일한 그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주에는 뭐 뉴욕주라든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주 자체도 크고 거기에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도 상원 의원 두 명을 선출할 수 있고 저 어디 조그만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땅은 넓지만 인구가 작은 뭐 와이오밍주라든가 아이다호 이런 주에서도 뭐 혹은 뭐 네브라스카 뭐 노스다코다 이런 그 척박한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두 명을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텍사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고 사람도 많지만 똑같이 두 명을 상원의원 선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일종의 뭐 연방 국가니까요. 미 연방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면에 이제 하원 의원은 그 인구 비례로 하원 의원의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라든가 텍사스, 플로리다 이렇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인구가 좀 적은 주에서는
하원 의원의 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주가 똑같은 그 일종의 representativeness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북동부와 서부를 제외하면 중서부라든가 미드웨스트, 그다음에 남부 텍사스, 뭐 뉴멕시코 이런 데겠죠. 남부 대다수. 그다음에 뭐 저 더 동쪽으로 가면 그 뭐 버지니아라든가 웨스트 버지니아, 뭐 조지아, 뭐 오클라호마 이런 주 대부분 뭐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뭐또 강세인 그런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미드웨스트라든가 이제 남부 대다수 주들은 이제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로 이제 공화당 색채가 강합니다. 반면에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여행 자주 많이 가는 그런 곳은 대체로 민주당의 그좀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고 뭐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뭐 뉴욕 주라든가 펜실베니아 주는 약간 반반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 지지층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유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로그롤링은 이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봤던 예에서 이제 숫자를 몇 개 바꿔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될 때, 뭐 네거티브 순편익, 그러니까 마이너스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이 그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이그젠플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총 순편익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숫자를 좀 바꿨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 그 멜라닌은 200만큼의 편익을 얻지만 레시나 스칼렛은 마이너스의 그러니까 사실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병원이 추진될 경우, 건설될 경우에 이제 세 사람의 편익의 합을 다 더해 보면 이게 0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마이너스고 도서관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영장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도 추진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최선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어떤 사업도 이제 2표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병원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은 편익을 얻지만 두 사람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프로젝트 모두 뭐 찬반 의사를 묻게 되면 어떤 것도 추진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개별 프로젝트를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멜라니는 어떤 뭐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병원을 가지고 오면 병원 건설을 이제 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병원을 건설하게 되면 멜라니는 당연히 좋죠. 다음에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뭐 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레시나 스칼렛은 오히려 멜라니가 추진한 병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뭐 재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뭐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제 멜라니가 도서관을 지지하는 대가로 렛에게 병원 건설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이제 멜라니와 렛이 똑같이 투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니는 이제 도서관에 한 표를 행사하고요. 그러니까 렛은 병원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멜라니 병원과 도서관이 모두 추진이 될 것이고 멜라니는 병원과 도서관이 모두 생기면 160만큼의 편익을 얻고 순편익, 그 다음에 렛은 40만큼의 순편익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좋습니다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총 순편익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업이 모두 시행이 되면 어떨까? 두 사업이 시행이 되면 스칼렛은 병원 건설에 따른 비용과 도서관 건설에 따른 비용을 모두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스칼렛의 비용은 이제 멜라니와 렛의 순편익의 합인 200보다 사실상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 멜라니, 렛은 40, 이 둘을 합치면 200인데 스칼렛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225보다 사실상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는 편익보다 이제 스칼렛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섹션인 Representative Democracy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교과서에서 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린 여기에서 이제 주로 두 가지 이슈 그래서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관료, Public Employees 혹은 뭐 Bureaucrats 이 두 유형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 그다음에 의사결정 문제 이런 걸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 뭐 총리를 우리가 선출하진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이 있고요. elected politician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 관료라고 하죠. public employees라고 하기도 하고, 뭐 bureaucrats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편 국회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이익 집단들, 러비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집단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기업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전경련이라든가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 이런 협회들이 있고요. 일종의 이익 집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노동조합들도 있죠. 민주노총, 그 다음에 한국노총, 노동조합도 있고, 레이버 유니언, 그 다음에 의사협회, 뭐 변호사협회 이런 이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정부 의사결정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뭐 입법을 통해서 뭐 규제를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 그 규제로부터 예를 들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익 집단들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이익 집단들을 통해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뭐 선출직 정치인, 관료, 이익단체 이렇게 우리가 볼 텐데 여기서 이익단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 러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정치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비슷하긴 한데 뭐 이익 단체, 이익 집단과 관련해서는 보통 그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 단체들이 그 입법 과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도 사실 이쪽 분야에 어떤 깊은 지식은 없어서 뭐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관료의 영향력은 조금 작은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들이 상당히 많은 그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뭐 정치 기부금을 도네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기부하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은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이제 이익 단체로부터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이익 집단에게 어떤 페이버를 주게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메커니즘이 한국에서도 조금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은 것들을 시민사회 단체들을 우리가 이익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정경련, 경총, 민노총, 한노총, 뭐 의사협회, 의협, 변협 이런 곳은 뭐 당연히 다 잘 알고 계실 테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조금 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로부터 어, 펀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이익 단체들은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선출직 정치인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형태의 뭐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이익단체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셜 무브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뭐 소셜 무브먼트 이런 이제 사회적인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도록 어떤 경쟁에서 선거 경쟁에서 혹은 뭐 캠페인에서 뭐 다양하게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익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선출직 정치인 먼저 보고 이어서 관료 보도록 하죠. 직접 민주주의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과반수 투표에 따른 그룹의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미디엄 보터 디오럼이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겠죠. 정치인을 선출하는 문제는 어떨까?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선출이 될까? 이게 뭐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요. 현실에서 어떻게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이론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해변가의 아이스크림 해변가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변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어디에 뭐 가판대 같은 거라고 키오스크 같은 걸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어디에 아이스크림 카트를 갖다 놓는 것이 제일 좋을까? 해변은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다 해변이고요. 왜 갑자기 이제 해변가의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그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해변가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를 마치 꼭 그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뭐 예를 들면 매우 진보적인 정치 성향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점에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유권자들한테 이제 공표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성향의 정치인이다. 혹은 나는 어떤 형태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1차원적인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은 다양한 이슈, 다양한 디멘전에 대한 정치 성향, 그 다음에 정책, 뭐 가급적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이념의 스펙트럼은 1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이슈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20대, 30대들을 위한 뭐 경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과 같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1차원적인 직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는 문제로 직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는 문제로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그 해변가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해변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보통 바닷가 가면 대체로 뭐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도 그립죠, 그렇죠? 그런 바닷가를 작년, 올해 보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막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쭉 분포하고 있어요.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판대 같은 것을 이제 설치를 할 텐데, 그러면 어디에 내가 위치를 정하는 것이 최선일까?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두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이스크림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결정을 하겠죠. 그럼 어디에 이제 위치를 정할 것인가? 첫 번째 아이스크림 가게가 A와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A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A가 위치를 뭐 정한다고 한번 해보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어디에 위치를 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A가 여기에 위치를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왼쪽 끝에. 그리고 이제 B는 어디에 위치를 정했냐면 A는 여기에 위치를 정했고 B는 여기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해변가의 사람들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A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A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B로 가는 것보다는 A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A로 와서 아이스크림을 살 거고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A로 가지 않고 B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충 우리가 A와 B가 A는 왼쪽 끝에, B는 오른쪽 끝에 가판대 같은 걸 설치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소비자를 A와 B가 각각 갖게 될까, 확보할 수 있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대충 절반쯤 되겠죠.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만큼은 A한테 갈 거고요. 이만큼은 B한테 갈 거예요.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A가 장소를 조금 옮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장소를 여기까지 옮겼어요. A가 선택한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뭐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가 정 가운데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A가 이제 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A에 가까운 사람들은 A로 가고 뭐 똑같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뭐 서로 뭐 구분되는 뭐 differentiate 뭐 서로 차별화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둘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니까 어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A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A에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 사이에 어느 가운데 지점이 있을 거예요. 한 이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B에게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A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A가 위치를 조금 가운데로 옮겼더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정치인 혹은 캔디데이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선거에 나온 후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후보는 맨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올로지와 비슷한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어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혹은 뭐 자신의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 한 지점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후보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던 싱글 피크드니스를 만족해야 됩니다. 싱글 피크드 프리퍼런스를 갖는다고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 경우에 B는 어떻게 행동할? 마찬가지로 B도 아이스크림 그 가판대를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만약에 B가 극단적으로 정확히 가운데 위치를 잡았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죠. 정확히 가운데 맞습니까? 정확히 가운데 위치를 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B에게 아이스크림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가운데까지 이만큼까지 소비자를 가져갈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부 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A도 B와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위치를 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다 해변가의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A에게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B에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해변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반반씩 네, 시장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어떤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문제, 위치 선정의 문제는 로케이션 문제는 이제 후보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 정책 혹은 뭐 정당의
플랫폼, 정당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국민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 정당은 뭐 이런 정치를 추구한다. 뭐 경제 정책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 그다음에 뭐 북한과의 문제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플랫폼을 유권자들에게 혹은 국민에게 이제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차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자신의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처럼 정당들이 정책이라든가 플랫폼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캔디데이트 A와 캔디데이트 B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어, 일단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캔디데이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의 정 가운데 한 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서로 경쟁한다면 두 가게는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 자리를 잡을 거고요.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을 절반씩 차지하게 되겠죠. 왼쪽 절반은 저쪽 가게가, 이쪽 절반은 또 우리 가게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죠. 위치 선정은 지리적인 의미로만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아이폰과 그 다음에 갤럭시 이 두 제품이 사실 뭐 저도 이제 둘 다 옛날 모델, 요즘 모델은 아직 안 써봤고요. 옛날 모델. 아, 지금 뭐 저는 되게 오래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잘 안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갤럭시도 써보고 아이폰도 써보고 쓰고 있는데 뭐 대체로 저한테는 뭐가 더 좋냐고 하면 뭐 제 선호는 있습니다만 보면 느낌은 대체로 비슷해요. 뭐 두 제품 사이에 뭐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로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두 제품이 실제로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품의 어떤 특성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경쟁은 이제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 가게와 같이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뭐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매우 비슷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수한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어떤 특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어트랙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시장 지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조금 그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많이 그 발달을 해서 사실 이제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로케이션 선택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워낙 네트워크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느 동네에 가면 무슨 이제 뭐 옷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느 동네에 가면 뭐 가구점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이런 그 뭐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로케이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는 사실 아이스크림 가게 로케이션 선택의 문제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죠. 물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1차원의 문제로 단편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문제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는 문제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캔디데이트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변, 즉 바닷가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은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혹은 이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이고 해변의 사람들은 바로 유권자들이 되겠죠. 예, 보터들이에요. 두 명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표출해야 되고 왜냐하면 표출하지 않으면 그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장 가까운 혹은 자신의 어떤 아이디올로지와 가장 가까운 후보에게 이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후보 혹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당의 플랫폼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플랫폼이라든가 정책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 어떤 특정 정당이 지향하는 바 이런 그 강령 같은 것은 정당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정당이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이 정당이 이런 그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혹은 뭐 말씀드렸듯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뭐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학에서는 electoral com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선거 경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거 경쟁은 그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균형이 존재할 텐데 그 균형은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단순한 경우에 복잡한 문제는 또 다르겠죠. 균형을 다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에서의 균형은 둘 다 이 가운데 점을 선택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가운데 점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의 미디언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을 두 후보가 모두 채택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해변가에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미디언 보터죠. 왼쪽 진보적인 생각부터 보수적인 생각까지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두 후보가 가운데 한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미디언 보터의 어떤 뭐랄까요 아이디얼 포인트를 두 후보가 모두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명의 후보 스미스와 존스가 경쟁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직선 위에 이제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는 건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쪽과 이쪽에는 이제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의 분포. 가운데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유권자들은 이제 오직 하나의 플랫폼에만 관심이 실제로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석의 편의상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어렵게 정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수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논리적 사고라든가 증명의 기법들을 좀 써야 돼서 우리는 그렇게 뭐 재정학 수업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어떤 인투이션, 직관, 그 다음에 뭐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단순한 이슈들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6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하겠죠.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 수준이면 그거 하나. 그다음에 뭐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면 규제가 이쪽 규제가 약하거나 규제가 강하거나 뭐 혹은 반대로 규제가 강하거나 규제가 없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율 수준 0%부터 시작해서 소득세율 100%까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낙태, 이혼,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입장이 어때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제가 묶어놓긴 했지만 낙태면 낙태, 이혼이면 이혼, 뭐 사형제도면 사형제도 이렇게 이제 각각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따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북관계면 대북관계.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네,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권자들은 이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아이디얼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질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의 이질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 포인트가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 정책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권자는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선호할 수 있고 가장 선호할 수 있고 어떤 유권자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장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권자는 또 다른 스펙트럼에서는 어떤 유권자는 낮은 소득세율, 높은 법인세율을 선호할 수 있고 어떤 유권자는 높은 소득세율, 낮은 법인세율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유권자는 높은 소득세율, 높은 법인세율 이런 걸 선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선호의 차이는 모두 제로, 100 사이의 이제 점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권자는 0과 100 사이에서 아이디얼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 아이디얼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나 해변가의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라는 말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권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캔디데이트들이 후보들이 그 아이디얼 포인트를 관찰한 다음에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들은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효용이 감소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제 정치인인데요. 캔디데이트 혹은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렉토럴 컴피티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경쟁에서 후보가 어떤 공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자신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슈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사람이 해변가에 뭐 전망이 좋은 곳에 아이스크림 가판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판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은 바닷가를 즐기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사실 당선이고요. 만일 선출된 정치인이라면 선출된 정치인의 최우선 목표는 재선에 성공하는 걸 거예요. 혹은 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시장이라면 다음 도전은 혹은 뭐 지사라면 거버너라면 이제 그 다음 그 뭐죠? 조금 더 그 다음 레벨 그쵸? 더 높은 레벨로 가는 거죠. 예.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극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뭐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바로 자신의 득표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뭐 여기서 굳이 득표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치인들이 극대화하는 것은 뭐 득표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 경쟁자와 나의 표 차이를 가능한 넓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자와의 이제 득표 차이를 가급적 벌리는 것이 정치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편의상 그냥 득표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 무난하겠죠. 생각하기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을 단순화한다면 득표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0과 100 사이에 한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선택해야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까? 당선될 확률을 이제 가장 높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게 바로 득표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선거 경쟁 모형 이걸 이제 우리가 다운지한 모형, 다운스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다운스는 last name입니다. 다운스. 다운지한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뭐 저는 다운스 모형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두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 경쟁 모형이고 일종의 게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게임 이론 수업이 있는데 그런 그 과목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영환 교수님께서 이제 게임 이론 강의하시고 그 이런 형태의 어떤 정치 게임에 대한 그 설명은 많이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뭐 정확히 뭘 강의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두 명의 후보가 동시에 선거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게임의 순서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스미스와 존스가 있는데 스미스가 이제 QS를 발표하고 여기서 QS가 바로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위치입니다.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스미스가 먼저 QS를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존스가 QJ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동시에 그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둘 사이에 어떤 협조라든가 뭔가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서로
뭐 뒤에서 나는 어떻게 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담합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 이 투표는 뭐 당연히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당연히 뭐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보팅이에요. 예, 진실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둘 중 한 사람에게만 표를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선된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당선된 다음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공약 중에 불리한 공약은 이행을 잘 안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약만 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는 선거 경쟁 모형, 다운스 모형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QJ와 QS가 이제 각각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뭐 균형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우선 존스가 자신의 위치를 여기에서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M은 미디언 보터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는 여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스가 미디언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얼 포인트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죠? J가 존스입니다. 미디언 보터를 선택한 거예요. 혹은 미디언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점을 혹은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분포를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디언 보터가 어디 있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J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는 약간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미스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뭐 스미스를 생각할 필요는 없이 J를 생각해 본다면 J의 경우는 일단 유권자의 절반으로부터 한 표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위 투표자인 미디언 보터로부터도 이제 한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n명이라고 하고 n명이 홀수라고 한다면 일단은 n 플러스 1 나누기 2만큼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J가 당선이 되는 것이죠. 미디언 보터를 포함해서 절반의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는 J가 당선이 됩니다. J가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일 그 S가 알고 있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S는? 당연히 S도 미디엄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도 이 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경쟁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QJ는 QS와 같고요. 이건 결국 미디엄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얼 포인트 정책이 돼요. 두 사람 모두 이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J와 S가 다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어, 뭐 홀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두 사람의 표는 똑같고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 J를 선택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똑같이 다 미디엄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다면 뭐 이쪽에 있는 사람은 S를 선택하고요. 미디엄 보터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J나 S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혹은 두 사람이 똑같이 다 한 점을 똑같은 점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거나 혹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뭐 공약이 똑같으니까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뭐 J를 찍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S를 찍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당선이 될까는 결국은 동전 던지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국회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표를 준비한 거는 그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가. 그러니까 법안 발의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의 경우에 이제 17대 국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17대가 대충 2004년, 2008년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한 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위원장 포함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국회에서 발의된 이제 법안의 개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이 전까지는 법안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이제 꽤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건 20대 국회에서 2만 3천 건 발의가 됐는데 지금 채 그 2년도 안 됐죠, 그렇죠? 채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발의된 법안이 절반이 넘어요. 도대체 이거 되게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 이해하지 못,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더 얘기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정부 발의인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발의하는 이제 법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13대, 뭐 14대, 15대 이렇게 걸치면서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수가 더 많아지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뭐 한 17대, 18대 기준으로 해서 그 정부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비중으로 따지면 더 높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정부의 역할이 그 뭐랄까요? 정말 행정부의 측면에서 뭔가 이제 시행하는 행정부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뭐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뭐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자체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뭐 이때는 조금 많았었고요. 대략 이제 1000건 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대 국회까지는 이제 정부 제출 법안이 의원 발의 법안을 초과했지만 가결 건수 기준이에요. 15대 보시면 이게 1144건인데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이 정부 제출 법안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결 건수 기준으로 하면 가결된 건수는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 15대가 687건이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 의원 발의 법안보다는 정부 제출 법안의 수가 더 많습니다. 16대 국회부터는 이제 의원 발의 법안이 정부 제출 법안을 초과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부 제출 법안의 중요성이 전부 다 사실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그렇고요.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들이 뭐 청와대에서 혹은 이제 비슷한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관들 혹은 이제 뭐 차관들 통해서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행정부를 통해서 관료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가다듬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관련 부처의 전문 관료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부 공무원들도 뭐 함께 들어가서 그 법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제 도움을 주고요.
많은 국민들은 이제 관료들의 영역이 대통령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국정 활동을 돕는 정도로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관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뭐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혹은 이제 조금 고위급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직업이 교수니까 저랑 만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만나면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솔직한 생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표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연구소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제가 이제 KDI 같은 곳에 있었는데 KDI 같은 곳은 이제 기획재정부와 약간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뢰를 하고 KDI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연구소는 독립되어 있고 기획재정부가 뭐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그 수평적인 관계가 사실 맞는데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그 기획재정부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고 KDI의 어떤 특정 부서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수평적 관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고위직 관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긴장을 푸니까 그 사람들도 긴장을 풀고 자신의 속마음이라든가 이제 생각들을 가감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관련해서 뭐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말실수도 제가 봤을 땐 말실수인데요. 말실수도 간혹 이렇게 하고 뭐 제가 느낀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은 뭐냐면 뭐 비교적 예전 이야기죠. 요즘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이제 관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료 개인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룹이겠죠. 그 집단, 그 그룹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팀 혹은 부처 뭐 그런 이제 부서 부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진단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료들의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뉴스에서 뭐 가끔가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 그쵸? 비위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누구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 뭐랄까요? 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범죄가 아닌 그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좀 징계 정도 혼나거나 뭐 이 정도로 뭐 감봉이라든가 뭐 징계 정도로 끝날 만한 사안들인 거죠. 비위 이런 형태들은 뭐 어느 조직이나 다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거 관료들이라고 해서 뭐 그 비위가 없을 것이다라고 혹은 비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관료가 아니어도 여러분 뭐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 당연히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저기 상사라든가 회사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 뭐 지각하거나 혹은 일찍 집에 가거나 사실 이제 관료 사회는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승진을 해야 될 사람들의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보겠죠. 뭐 그런 어떤 조직계 분위기도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누구나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 문제는 또 예산이라든가 혹은 그 영향력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서에서 뭐 팜플렛을 제작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내고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고
계속해서 그 예산은 집행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물들을 만들고요.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뭐 영상들을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일들을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좀 더 얘기하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은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국민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거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재임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제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니죠. 이제 어떤 관료들 지금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특정 부서에 그 고위 관료가 뭐 과장급 그 공무원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들을 위한 정책, 뭐랄까요? 뭐 정책 보고서 같은 거 만들라고 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국민의 이익 증진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직 정치인들의 재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행동일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 특정 대통령 후보를 두고 열심히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쪽 캠프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공공기관이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일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죠? 다 지난 일이니까 아마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과는 이제 거리가 대체로 멉니다. 공무원들이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주로 이제 부처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든가, 레퓨테이션을 관리한다든가, 혹은 뭐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죠. 뭐 기득권 유지, 그 다음에 뭐 권한 확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한 조직 내에서 여러 개의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부서에 만약에 권한이 확대가 된다면 그 확대된 권한을 통해서 뭐 그게 하나의 과가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윌리엄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보려고 하는데, 뭐 이 모형은 뭐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버진 맥스마이징 모형이고요. 예산을 가급적 더 많이 받아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버짓을 키우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을 통해서 부처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다른 부처와의 경쟁에서 비교적 강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 범위는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그 과거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을 했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 관련된 일들도 좀 하고, 뭐 기획재정부 관련된 일들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전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담당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고 어렸다고 말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 물정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관료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도 잘 모르던 시절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주택 정책 포함되어 있고, 뭐 LH 사태 다 국토교통부 소관이죠, 그렇죠? 건설 정책, 수자원 정책, 교통 정책, 항공 정책까지,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도로 정책, 철도 정책까지 총망라합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융감독원도 더 많은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영향력 행사죠. 그 다음에 뭐 차관보 정도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 혹은 뭐 국장이나 실장 정도로 임기를 마치면, 자신의 이제 공무원 생활을 끝내면
뭐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가는 건 뭐 그냥 관행이니까요. 금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라든가 혹은 뭐 금융기관들, 뭐 투신사 아니죠,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금융기관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분들이 금감원이든 금융위원회든, 금감원은 뭐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어디를 갈까? 금융위원회만 해도 관료들이 퇴직한 다음에 당연히 뭐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뭐 임원으로, 물론 이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분야에 바로 갈 수는 없고 한 3년인가,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 동안은 이제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뭐 고문으로 간다든가 혹은 뭐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료들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고요. 그 국토교통부의 권한이 이렇게 큰데 정말 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로 모니터링이 뭐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 대충 다 됐으니까 우리 예산 극대화 모형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보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고 이제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